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양성 판정자를 제외한 모든 내외국인 해외 입국자의 입국 뒤 격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또 운항 편수와 비행 시간 제한 등 코로나19로 생겼던 인천국제공항의 각종 항공 규제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부터 17일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인 61만 2천 명에 대해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됩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인데 오는 13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확진자 발생 시 의료기관은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는 격리 조치됩니다. 방역당국은 관련 증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환자를 격리할 방침이라며 기간은 3주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발사를 일주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앞서 조립된 1단과 2단 결합체 3단을 연결하는 작업을 9일 완료합니다. 누리호 발사 관련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1차 발사 실패를 딛고 성공을 위해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오존 농도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나 증가해 관측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오존이 늘어난 건 5월 가뭄이 심했기 때문인데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기관지와 눈, 피부 등에 심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외출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문지연 앵커와 함께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유익한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하자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도 모두 풀렸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첫 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 5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낮음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신규 환자는 11주 연속 줄었고 확산세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주 연속 1 미만을 지켰습니다. 안정적인 방역 상황 덕에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후 일주일 격리를 해야 했지만 백신 접종 여부, 내외국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격리 의무를 푸는 겁니다.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도 격리가 해제됩니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이나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입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출입국 일정이 촉박한 단기 방문객께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입국 당일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과 비행기 운항 규제도 풀립니다. 운행 편수 제한과 비행 시간 제한 등 코로나로 생겼던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가 모두 해제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자가 입국 전 검사 결과, 건강 상태 등을 Q코드를 통해 미리 입력하면 입국 후에는 검사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집니다. 당국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유사시에는 입국 관리 체계를 신속하게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부터 17일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 개사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으로 중기부는 17일간의 방역 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지급 신청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에서 이뤄지며 오는 13일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치료제인 이부실드가 10월까지 2만 회분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 규모 추계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에 5천 회분, 10월에 15,000회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부실드 투약 대상은 면역 억제 치료로 인해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와 장기 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 도착이 8일 국내에서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도착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 예고를 거쳐 오늘 0시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시 의료기관은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는 격리 조치됩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5일 기준 비풍토병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 도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 도창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3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중대본은 감염력 소실 여부가 격리 일수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원숭이 도창의 경우 코로나19처럼 7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수포 등 증상이 있을 때 감염력을 갖는 원숭이 도창 특성을 고려해서 관련 증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환자를 격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은 3주 정도로 예상하며 최종 격리 해제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숭이 도창은 증상 발현 이후 전파력을 갖는 만큼 접촉자까지 격리하는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3단 로켓 연결을 위한 준비도 완료됐는데요. 1차 발사의 뼈아플 실패를 딛고 완전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노심초사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발사를 일주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단 로켓으로 구성된 누리호는 앞서 조립된 1단과 2단 결합체에 3단 연결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누리호 기체를 점검하기 위해 외부로 열려있는 점검창도 곧 막을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앞서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이었던 3단 산화제 탱크 문제의 원인 규명과 보완에 가장 큰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해당 부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된 제작품을 다시 만들고 그 부품에 대한 검증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부위를 우리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다시 장착하고 하는 작업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2차 발사에는 위성 모사체뿐만 아니라 무게 180kg의 성능 검증 위성과 4개의 큐브 위성을 함께 장착해 쏘아 올립니다. 따라서 송수신 기능 등 위성 자체 기능 검증과 실제 위성을 누리호 3단에 장착하는 과정이 1차 발사와 달리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실제 이제 위성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위성하고 3단 사이의 어떤 인터페이스, 위성을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누리호는 주말쯤 각종 볼트 체결과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기 위한 실링 작업 등을 확인하는 최종 점검에 돌입합니다. 최종 점검에서 이상이 없으면 누리호는 발사대로 이송할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누리호 2차 발사는 1차와 달리 실제로 작동하는 위성을 탑재합니다.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고비와 관전 포인트를 김진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 때 전문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1단이었습니다. 75톤 엔진 4개를 하나처럼 움직여 300톤의 추력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클러스터링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호와 달리 1단은 정상 작동했고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대기권 밖으로 띄워 올렸습니다. 문제는 3단에서 발생했습니다. 비행 중 진동과 부력으로 헬륨 탱크 고정 장치가 떨어져 산화제가 누출되면서 엔진이 빨리 꺼져버린 것입니다.
고장난 걸 고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되는지가 이제 뭐 당연히 첫 번째고요. 바꾸면은 바꾼 거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기능이 없는 가짜 위성이 실렸던 1차와 달리 2차 발사 때는 실제 위성이 탑재돼 발사됩니다. 무게 180kg의 성능 검증 위성입니다. 이 위성에는 발열 전지와 자세 제어 자이로, S밴드 안테나 등 국내에서 개발된 우주 부품도 실려 우주 환경에서의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 성능 검증 위성이 고도 700km 궤도에 초속 7.5km 속도로 진입해 완착하면 발사는 성공입니다. 이 성능 검증 위성은 또 간단한 기능이 있는 초소형 위성, 즉 큐브 위성 4개를 품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은 발사 8일 뒤, 그러니까 23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성능 검증 위성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저희 임무는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궤도에 안착하는 것, 안착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우리 그 발사체의 비행 성능이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교신을 통해 이 과정까지 완료해야 누리호는 완벽한 성공을 거둔 한국 최초의 자력 발사체로 기록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미션을 이루지 못해 뼈아픈 실패로 끝난 우리 우주산업의 자존심, 누리호의 2차 발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발사 작업에 직접 뛰어든 연구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누리호 성공을 염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과톡에서는 누리호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누리호 배틀이 열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핫 이슈.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 그중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제4회 한국 코드페어를 시작한 건데요. 한국 코드페어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공모전,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온라인 공부방 등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접수 일자는 다음과 같으니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빨리빨리 hurry up. 가상과 현실 세계가 합쳐진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인데요. 이러한 메타버스 컨텐츠와 서비스 개발 실력을 겨루는 특별한 대회가 열립니다. 바로 K-디지털 챌린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 대회인데요. 최종 43개 우수팀을 선발해 총 2억 원이 넘는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작년 대회보다 상금 규모가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식.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번 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메타버스 개발 기초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기술 지원도 상시 제공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한은 6월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홍보하고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 이름하여 과톡 누리호 챌린지. 물불 가리지 않는 그 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엄마야, 여기 넓고 좋네. 첫 번째로 들어오는 참가자. 와, 여기가 뭐 그 행사 뭐 한다는 거긴가? 안녕하십니까. 마곡동에서 한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MC 한바라고 합니다. 마곡동 외식업계의 전설 MC 한바. 우리 누리호가 정말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 손맛을 살린 그런 홍보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 좋습니다. 옷 좋습니다. 신발 좋습니다. 양말까지 좋습니다. 여기는 과톡 쫀두루쫀두루쫀. 아이고 막 그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막 주저주저 막 떠들어대는데 막 그렇게 속이 시끄러울 수가 없는 기라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의 나라 과톡 멘티스라는 소유부자입니다.
소울이 넘친다. 소울풀 좌. 아니 그런데 그때 행사장을 찾은 마지막 참가자. 그의 정체는 나마스테. 가자루 마살라쿰 인도 사람입니다. 누리호의 글로벌 앰버서더 까자르 마살라쿰. 이 사람은 머리를 어디서 했는지 파마가 풍성해가지고서는 어느 미용실에서 했는지 물어볼 뻔했다 아닙니까? 자, 모두 모이셨나요? 네. 그럼 누리호의 6차 발사 홍보와 성공 기원을 위해서 한 분씩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어느 분부터 해보시겠어요? 왠지 꺼려지는 첫 순서. 서로 눈치 보기 바쁜데.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 MC 한바. 근데 웬 보자기? 자, 이 보자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MC 한바의 보자기 속에서 나온 것은 바로 도시락? 저는 이 3단 도시락으로 누리호의 3단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1단에는 바로 밥이 들어있습니다. 누리호 1단은 바로 밥이다. 이 누리호 1단에는 75톤급 엔진이 딱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4개를 묶어서 막 올리는데 이게 진짜로 어려운 기술이라대.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 누리호 엔진 하나의 힘은 중형차 130여 대를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고압, 극저온, 초고온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영하 180도씨의 액체 산소를 빨아들인 뒤 3,300도씨의 연소가스를 발생시키며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이아몬드도 녹일 수 있는 엄청난 온도라고 하네요. 근데 이 누리호의 무게가 거의 막 200톤 정도로 된다고 하대. 근데 이 무거운 거를 우주까지 쏘아 올리려면 힘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힘하면 특히 한국인의 힘 어디서 나옵니까? 요 밥집에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일단 밥이 들어가야지요. 한국산 맛있다. 힘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요 2단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이 1단은 상층권에 가게 되면은 딱 분리가 돼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2단의 힘으로 빡 올라가야 돼요. 1단 분리 후 절반 이상의 무게를 덜어낸 누리호는 가속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2단의 속도는 무려 초속 4.3km입니다. 근데 이 2단으로 200km의 고도를 딱 넘어가지고 올라가려면은 여기도 힘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찬 중에서도 고기 바로 요 잘 보시죠. 따라라라라 요 제육볶음을 준비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로 누리호 2단이 힘차게 날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마지막으로 요 누리호 1, 2, 3단 중에서 3단 요 3단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MC 한바의 비장의 무기. 과연 마지막 3단에 있는 것은? 짜잔, 요구르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요구르트는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먹으라고 꼭 챙겨야 되는 건데요. 이게 한밭집의 성공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리호도 2단 분리까지 마치면은 마지막 3단이 쭉 올라가다가 위성을 궤도에 보내게 되는데 결국 이 누리호를 왜 쏘냐? 이 위성을 보내기 위한 발사체잖아요. 그래서 누리호 성공의 핵심은 위성, 한밭집 성공의 핵심은 요구르트. 이거 둘이 쌤쌤이다 이 말이지요. 와, 이걸 이렇게 연결한다고?
위성 모사체를 실었던 지난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때는 성능 검증 위성과 초소형 큐브 위성을 실을 예정인데요. 아무튼 한바집 메뉴를 이용해 누리호의 구조를 설명해준 MC 한바. 자, 다음은 어떤 분이 나오실 건가요? 가자루 마살라끔 해보겠습니다. 2번 타자 가자루 마살로쿰. 그는 누리호의 발사 단계를 보여주고자 한다는데 갑자기 바닥에 매트를 깔더니 어이? 그대로 틀어눕는다? 허허,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의 행동. 뭐고 저거? 아, 저 누리호 기립하는 거네.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발사대 위에 누리호를 수직으로 세우는 기립 절차를 표현. 어머, 다 일어났나 봐요. 이제 뭐 할 낀가? 이제 디스 음료 마신다. 저건 또 뭐 하는 짓인데? 엄빌리칼 연결 후 연료 주입을 하고 있어요. 저걸 저렇게 표현한다고? 엄빌리칼은 누리호의 추진제와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 총 6개의 엄빌리칼이 누리호와 연결돼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해줍니다. 5, 4, 3, 이제 충전이 끝나고 발사를 하려나 봐요. 2, 1. 이렇게 날다가 일단 분리 그리고 슝. 엄마, 이거 뭐 페어링 물리? 페어링은 위성의 파손을 막기 위한 덮개인데요. 누리호가 200km 고도까지 가게 되면 무게를 덜기 위해 이 페어링을 분리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 2단 분리. 마지막으로 위성을 궤도로 보낸다. 자, 마지막 도전자 준비해주세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누리호 발사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누리호 2차 발사는 바로 6월 15일 고운 하루 우주센터 날씨 좋습니다. 바람 좋습니다. 우주 날씨 좋습니다. 그렇다면 발사 시작하나요? 쭉쭉쭉쭉쭉쭉 발사를 직접 보고 싶다면 15km 떨어진 고 우주발사 전망대 눈보고 감동받는 여기는 전망대 전망 고음이 멀다면 YTN 사이언스 아빠 엄마 아들 따님 다다 채널 고정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다 채널 고정 형부 처제 처형 처남 다다 생중계로 안 볼 수가 없는 여기는 누리호. 그렇게 누리호 2차 발사 홍보를 위한 도전이 모두 끝났는데 아니 여긴 어디예요? 뭔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뭔데요? 자, 이제 그거를 옆에 바짝 끼고 이제 그게 누리호다 생각하시고 출발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누리호 파이팅!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겨울부터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지만 주말에 내린 비로 고비는 넘겼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가뭄은 해갈되겠는데 그 전에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최근 6개월 강수량을 바탕으로 전국의 가뭄 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전국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가뭄이 나타나고 있고 충청과 영남 지방은 주황색, 심한 가뭄 상태입니다. 지난 겨울 5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 기록된 데 이어 올해 봄마저 역대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물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달 동안 전국에 내린 비는 5.8mm, 예년보다 96.3mm나 적었습니다. 특히 거창은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밀양과 합천은 2에서 3mm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과 휴일 단비가 내리면서 최악을 향해 치닫던 가뭄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리산에 최고 80mm의 비가 온 것을 비롯해 남부 내륙에도 20에서 6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2차례 단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가뭄 해갈은 어렵더라도 장마 전까지 상황이 심각해질 상황은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가뭄에 이어 기습 집중호우라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북동쪽 상층으로 영하 15도 안팎의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어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 대기 불안정이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충남 부여와 보령에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것처럼 무척 좁은 지역에 강력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북동쪽으로부터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이동해온 가운데 낮 동안에는 대기 하층의 기온까지 오르며 온도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는 곳이 생기고 있으며 당분간 이 같은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장마는 이르면 다음 주 후반쯤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빠른 장마인데 지역적인 시기에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는 제주도 19일, 남부지방은 23일, 중부지방은 25일쯤입니다. 올해는 다음 주 후반쯤 1년보다 일찍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장마전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중부지방은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올해 장마 기간에는 비가 자주 내리지는 않지만 한 번 내릴 때 집중호우로 쏟아질 가능성이 커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는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달 오존 농도가 관측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5월 가뭄이 극심했던 탓인데 오존이 심해지면 천식과 안구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우울증도 심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1년 전보다 21%나 늘었습니다. 2001년 관측 이래 최악입니다. 태양이 장렬할수록 오존 농도는 악화합니다. 오존은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이 자외선을 받으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0년부터 5월 기온을 비교하니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달은 일사량이 754메가줄로 역대 최대였고 강수량은 5.8mm로 5월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2017년에 20%도 안 됐습니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로 기관지와 눈, 피부를 자극해 호흡기 질환과 안구 건조증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기관지에 좋지 않아서 오존 농도가 0.01ppm 증가하면 천식 발작으로 인한 입원율은 3에서 6%까지 증가하고 공황 발작 입원 환자가 늘어나는 등 두뇌와 감정 조절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발표됐습니다. 가스상 물질은 마스크를 통해서는 전혀 저감시키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와 같은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들을 하시고 태양광선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가능한 실내에 머물도록 하거나 태양광선을 피해서 다니는 수밖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올여름은 코로나와 더불어 폭염과 자외선, 오존의 삼중고가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오존 절감을 위해 장마 전까지 오존 생성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360곳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기후변화, 언제부턴가 참 많이 들어온 이 시대의 화두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기후변화의 실체와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요? 네, 기후변화는 먼 훗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 늦어도 다음 세대에겐 생존과 직결되는 엄청난 상황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일단 진행이 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이미 현실이 된 기후변화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의 이효종입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992년) 국제사회가 모여 한 가지 약속을 하는 자리가 마련된 적이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이때 인류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커다란 담론 아래 그들의 힘을 모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이름은 UNFCCC, UN 기후변화 협약의 이니셜을 딴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4년 전인 1988년 UN 기후변화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 즉 지구온난화라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에 대한 조사와 해를 거듭하면서 어떤 변화의 추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연구한 것이죠. 오늘날 기후변화로 알려진 이러한 변화를 과거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명명하였고, 이 문제에 관한 심각한 고민의 일환으로 UNFCCC와 같은 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노력,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지구.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잘 극복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전 지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다양한 제약과 그리고 협약이 만들어졌음에도 또 이 기업들과 정치인들이 대거 이러한 변화에 관한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많은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우리 인류의 멸망 시나리오로서 앞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재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즉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우리들은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그리고 심층 탈탄소화 관점이라는 두 가지의 최후의 보루를 활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인 움직임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흐름, 과학계의 메시지, 그리고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기후변화에 관한 현실인 듯합니다. 유명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160억 톤, 전체 배출량의 30%로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류가 먹고 살기 위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식재료를 유통하고 조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과정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마련하기 위한 숲의 파괴부터 비료의 생산,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함께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와 트림, 방귀의 메탄도 그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지구 전체의 사람들이 현재와 같은 식습관을 고수한다면 2020년부터 2100년까지 식습관으로부터 발생한 누적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원하였을 때 그 양은 무려 1조 3,560억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연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해마다 170억 톤으로 추산해 볼 수 있으며, 이 분석에 따르면 앞선 모든 기업과 국가적 규제의 노력이 완벽하게 달성된다 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1.5도는 고사하고 2도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현실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젤차 대신 전기차를 이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이용하며 짧은 높이는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려고 노력하며 사용하지 않는 코드는 오프로 해놓는 것은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아주 티끌같이 작은 변화이지만
우리 사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의 행동이 모였을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체육, 그리고 배양육을 적극적으로 소비함을 통해 육류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함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탈탄소화를 이뤄가는 것.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개개의 욕망을 통제하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약속과 제도를 통해 스스로의 욕망을 억누르고 통제하고자 하죠. 개인에 대한 책임 없는 방만이 개개의 온전한 삶을 망가뜨리듯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에 대해 지구의 작은 구성원으로서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한 자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이 기후변화라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쌓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 인수합병, 즉 M&A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수합병, 그러니까 M&A를 하려면 일단 막대한 현금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력을 확보했죠. 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대표적인 기업을 꼽자면 미국의 화이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지난해 약 97조 원의 매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 예. 이는 전년보다 무려 93%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의 매출이 44조 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돈이 차고 넘치는 상황인 거죠. 화이자는 지난달 이 편두통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인 바이오헤븐을 약 14조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올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이오 분야 인수합병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바이오헤븐으로부터 편두통 치료제의 전 세계 판권을 사들인 데 이어서 기업마저 통째로 사버린 겁니다. 화이자는 이외에도 트릴리움 테라퓨틱스와 아레나 파마슈티컬즈, 리바이럴 등 최근 1년 동안 무려 26조 5,200억 원을 인수 비용으로 썼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화이자 이 같은 행보를 두고 M&A를 통해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트릴리움은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아레나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예. 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화이자의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기업 외에도 다른 대표적인 M&A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M&A는 다국적 제약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요.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BMS는 미국의 항암제 전문 기업인 터닝포인트 테라퓨틱스를 약 5조 1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BMS는 터닝포인트의 최종 종가의 122%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BMS의 이 터닝포인트 인수는 항암제 신약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입니다. 터닝포인트는 이 폐암 등을 겨냥한 신약 후보 물질로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이 글로벌 제약기업과 바이오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는 30건이 좀 넘었고요. 올해도 지난달까지 벌써 6건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네. 자, 일단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19로 특수를 일으킨 회사들이 몇 개 기업들이 있죠. 예. 최근 국내에서도 이렇게 코로나19로 특수를 일으킨 회사들을 중심으로 M&A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회사가 이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SD 바이오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과 판매로 약 2조 5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규모는 제약 바이오 기업을 통틀어서 국내에선 가장 큰 규모인데요. 예. 회사는 주력 분야인 진단키트와 관련한 분야에서 M&A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4월 이탈리아의 체외 진단 유통회사를 약 600여 원에 인수하기로 했고요. 앞서 3월에는 독일과 또 지난해 11월에는 브라질 진단기업 관련 회사를 각각 160여 원과 470여 원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해외 유통망 확보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설명인데요. 또 다른 특수를 누린 기업이죠. 코로나19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죠. 예. 인수합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각각 위탁 생산하면서 약 1조 7천억 원의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회사는 이제 지난 3월 이 바이오텍 분야 진출과 mRNA 백신 등 기술 확보 등을 위해서 앞으로 3년에서 4년간 적극적으로 M&A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 회사가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업만 약 100개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코로나19 시대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의 M&A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코로나19 관련 기업들 말고 다른 종류의 기업들의 M&A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바이오위클에서 앞서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 분야 위탁 생산 업체 이쪽을 강화한다라고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 네. 이 줄기세포 개발 기업 중에 이제 메디포스트라고 있어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 세포 유전자 위탁 생산 개발하는 업체를 인수하기로 했죠. 이 회사 이름이 옴니바이오인데 한 886억 원을 들여서 이 캐나다 위탁 개발 생산 업체를 인수하기로 했고 네. 또 다른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인데 GC셀이라고 국내 기업 이 회사도 한 900여 억 원을 들여서 미국 세포 유전자 치료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바이오센트릭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들 기업 이외에 이제 롯데그룹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 제과로 유명한 이 롯데그룹이 최근 바이오 분야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 롯데그룹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미국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그 BMS의 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를 의결했습니다. 예. 또 지난 2018년 바이오 분야에서 철수했던 CJ그룹은 5년 만에 이 바이오 분야에 재진출하기로도 했는데요. CJ제일제당은 지난해 7월 장내 미생물 전문 기업인 천랩을 인수하고 올해 초 CJ 바이오사이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예. 자, 그 바이오 기업 간의 인수합병 그리고 또 새로운 기업의 바이오 분야 진출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인수합병이나 어떤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경영 전략에 의해서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할 텐데 이제 우선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게 사업 다각화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 화이자나 BMS의 경우가 이 사업 다각화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망 바이오 기업을 사들여서 새로운 이제 신약을 확보하는 전략인 거죠. 네. 이외에도 이 M&A는 바이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실은 매우 유용한 전략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주지하다시피 신약 개발은 통상 10년 이상의 긴 기간과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네. 이렇게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해도 사실 신약의 성공 확률은 1%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유망한 바이오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약 후보 물질을 처음에 발굴해서 최종 단계인 FDA 승인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은 비용 부담도 크고 사실 위험 부담도 만만치가 않죠. 네. 그런데 어떤 바이오 벤처가 이렇게 유망 기술을 바탕으로 동물 실험 정도 단계, 그러니까 임체 임상 시험 전 단계까지 진행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금력이 있는 대형 바이오 기업이 이 벤처를 산다고 하면은 이 사는 이 대기업은 동물 실험 단계까지 어떤 비용, 기간을 세이브할 수 있으면서 유망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벤처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유한 기술력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 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이유 등으로 좀 자금력이 있는 대형 기업과 기술력이 있는 벤처 기업 사이에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기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술만 똑 떼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그 유망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 기술력만 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2009년에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한 게 신종플루였잖아요. 네. 이 신종플루 치료제가 그 당시에 이제 유일하게 타미플루라는 게 있었죠. 이 타미플루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그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 있잖아요. 네. 이 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길리어드는 이 타미플루의 판매권을 스위스 제약사 이 로슈에 팔았는데
매출액의 한 22% 정도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로시한테 이 판매권을 넘겼죠. 예. 그 2018년 한 해에만 길리어드가 이 로시로부터 받은 돈이 1억 5,500만 달러 로열티로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렇네요. 자, 저희가 또 앞서 지난 시간에 바이오 위클리에서 최근에 국내 바이오 투자가 씨가 마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짚어봤었는데 일부 기업은 또 풍부한 자금력으로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수합병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오 기업에는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어떤 바이오 업계 환경을 보면은 이 바이오 벤처가 뭐 임상, 2상, 3상 정도 진행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네. 그 정도의 돈을 모집하려면은 사실 상장 이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이 상장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 벤처가 이제 임상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할 때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을 모집하지 못하면 사실 다른 데서 모집을 할 데가 없어요. 네. 벤처 캐피탈도 있지만 벤처 캐피탈은 뭐 수천억 이상의 그런 임상 시험을 지원할 만큼 배짱이 있지 않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 벤처가 만약에 상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수합병이 현실적인 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M&A를 통해서 기업을 팔고 자금을 조달해서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상장 아니면 그냥 아마 그 기업 M&A 형태로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 다른 방법은 그냥 VC 같은 여기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텐데 아마 거기는 위험 부담이 커서 그렇게 끝까지는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수합병이 어떤 그런 유망 바이오 기업의 새로운 자금줄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이제 업계에서는 바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의 특성을 모두 지닌 새로운 개념의 면역 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연세대 공동 연구진은 단일 세포 전사체 분석이라는 최근 연구 기법을 이용해 간에서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의 특성을 띤 새로운 유형의 면역 세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천 면역은 인체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우선 공격하지만 병원균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응 면역은 감염 후 느리게 활성화되지만 병원균을 기억해 재침입 시 재빨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캔터베리대 연구진이 남극 빙봉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플라스틱으로 연구진은 남극 록스 빙봉 19곳에서 음료수병에 쓰이는 페트 등 총 13종의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남극의 신선한 물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됨으로써 지구의 오지도 플라스틱이 오염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 전임상 시험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 전임상 지원센터는 기존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치료제와 백신의 전임상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서 설립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총괄 운영기관으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파스테르연구소 등이 참여합니다. 항암제 개발 전문 국내 기업 Y바이오로직스는 독성을 획기적으로 낮춘 형질 전환 증식인자 저해제에 대한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질 전환 증식인자는 종양의 전이와 진행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그동안 형질 전환 증식인자를 저해하는 방식의 항암제 개발이 시도됐지만 독성 문제는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형질 전환 증식인자 저해제를 대상으로 연내 전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면역 항암제와 병용 투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이 해당되는데요. 네,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의심 증상이 발생한다면 꼭 질병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